근저당권이 많이 보죠. 등기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근저당인데 그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 근저당권의 효력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죠. 이제 이 근저당권에 대해서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좀 기니까 제가 이제 그 제 저서 갖고 한번 좀 이제 여러분에게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근저당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내용 정리라고 그래가지고 경매 투자의 정석 몇 페이지나 하면 265페이지가 되죠. 우리가 보면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에 대해서 우선하는 특별 우선 채권이 있습니다. 근저당권과 다른 채권 간의 우선순위 결정하는 방법, 이 부분부터 먼저 한번 제가 설명해 보죠. 이 책에 있는 것 갖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책을 보면서 판서를 해가면서 설명하죠. 일단은 제가 여기 전에 기재했던 내용들은 좀 지우겠습니다. 예. 여러분 동시배당, 이시배당 전 시간에 배워가지고 물건번호로 이렇게 매각이 되면 그것이 전체가 매각될 때 기다렸다가 그래서 아파트 한 동이 매각이 되면 그 아파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가 매각될 때까지 그 1년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또는 가등기나 가처분이나 이 복잡한 이 선순위 채권을 갖다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면 그걸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물건 번호가 있을 때는 전체가 매각될 때까지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를 명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공동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때는 채권을 갖다가 우리가 그 경매 대가로 한번 배당하니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후순위로 들어간다든가 입차인이 입주하도록 해야죠. 자, 우리가 이제 경매 절차에서 경매에서 배당 순위를 하는데 이 배당 순위니까 너무 아프죠? 머리가 아프죠? 일단 우리가 경매 절차에서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를 배당받는 걸 우리가 특별우선 채권이라고 하죠. 어쨌든 매각대금에서 0순위로 경매 비용을 뺍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경매 대가라고 하죠. 1순위 채권자의 경매 대가 또는 다른 말로 또 뭐냐면 주택가액 또는 상가 건물가액 또는 부동산 가액.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경비비용 뺀 금액의 2분의 1 범위, 상가도 상가 건물가액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을 받는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죠. 어쨌든 우리가 경매에서 배당에서는 이렇게 매각 대비해서 영순위 경매 비용을 빼고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는 특별우선 채권자가 먼저 배당받기 때문에 이 특별우선 채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특별우선 채권은 1순위가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나 유치권자 등이 그 주택을 유지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데 통상수선 의무를 벗어나는 필요비 유익비,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했다든가 아니면 계량기가 고장 나서 교체했다든가 또는 이제 그 보일러가 이 배관이 터져 가지고 그걸 교체하고 집주인이 안 해주니까 사실 경매에 들어갈 입막했는데 집주인이 이거 뭐 이제 해주고 싶어도 안 해주는 사람이 많죠. 근데 정직한 사람은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때는 본인 스스로 해결하고 경매 절차에서 긴급 구조비 성격이 있죠. 그래서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비, 이거를 필요비라고 합니다. 필요비, 유익비라고 하죠. 유익비. 이 순위는 최우선 변제금. 여러분 최우선 변제금에 아시죠? 뭐를? 임차인이 최우선. 주택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 이렇게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상가 임차인 최우선 변제. 상가 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네.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변제. 그 다음에 3순위는 당해세가 있죠. 뭐 지방세로 뭐 재산세가 있고 국세로는 뭐 상속세, 증여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등등이 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먼저 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특별 우선 채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저당 공부 채권 간에는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은 이와 같이 이제 보면 이렇게 특별 우선 채권은 제가 나눠봤고요. 이번에 이제 보면 이렇게 특별 우선 채권을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저당 공부 채권 간의 우선순위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근저당이나 전세권이나 담보가 등기 같이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경우는 먼저 등기된 게 우선합니다. 그러나 같은 날 등기됐다 하면 접수번호 갖고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저당권과 하나는 근저당까지 등기된 거하고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고 임차인이 대항력권과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았다면 이게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과 충돌하게 되면 근저당권은 등기 날짜하고 확정일자 효력 발생을 갖고 따지는데 같은 날에 효력이 발생하면 동순위가 됩니다. 이 근저당권과 조세채권 또는 공과금 간의 우선순위는 그 당해세는 특별수채권으로 좀 전에 같이 당해세 같은 경우는 좀 전과 같이 이와 같이 3순위로 배당을 받으니까 당해세를 제외한 일반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 세금 같은 경우는 조세채권은 그 배당 요구 종기까지 교부 청구가 들어왔다면 이 저당권부 채권하고 조세채권이 법정기일하고 이 근저당권이 등기 날짜를 기준해서 그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거지. 같은 날의 때는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거죠. 공과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과금과 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공과금은 납부기한이라고 하죠. 그 납부기한하고 근저당권 등기 날짜고 같은 날이거나 또는 납부기한이 빠르면 공과금이 우선한 겁니다. 그러나 공과금이 납부기한보다 하루 전에 등기가 됐다 그러면 근저당이 우선하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조세채권과 공과금과는 이제 조세가 항상 우선하게 되는 거고, 이번에 이제 근저당권과 일반 임금 채권과의 관계는 이 근저당권지 일반 임금 채권보다 항상 우선. 일반 임금이라는 거나 좀 전에 설명드렸던 특별우선 채권에서 이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변제, 즉 임금 최우선 변제는 최종 산물분 임금 채권, 최종 3년에 해당되는 퇴직금, 그리고 재보상 같은 것들이 우리가 최우선 변제. 그러니까 이 4개월 이상의 월급하고 4년치 이상의 4년치부터는 3년치를 초과하는 4년치부터는 일반 임금에 해당이 되고, 그러한 임금이 바로 일반 임금이다. 이런 근저당권과 일반 임금 간에는, 근저당권과 일반 임금 간에는 임금 채권이 성립 시기를 따지지 않고 항상 저당권부 채권이 우선한다. 그리고 조세채권과 공과금 관계에서는 일반 임금 채권이 우선하게 되는데, 다만 일반 임금이 근저당권부 채권, 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 대한 그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다만 근저당권이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 대한 그러지 않는다. 이게 지금 근로기준법 38조 1항, 그리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 12조 1항에 있는 거고, 상법 468조에도 사용인의 우선변제권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근저당권과 일반 채권 간의 우선은, 근저당권과 일반 채권 간에는 근저당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지만 물권 우선주의가 적용되죠. 그러나 이런 일반 채권이 근저당권보다 먼저 가압류를 했다면 그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의해서 동순위가 될 수 있다는 거. 이와 같이 보면 가압류가 있고 근저당이 있고 이렇다고 하면 이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동순위가 되는데, 그러한 이유는 이 가압류 처분금지가 근저당권의 우선 변제권만 박탈시켜서 채권자 평균으로 동순위가 된다는 거. 이러면 이번에는 이제 근저당권이 채권이 확정이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그 부분에는 제가 판서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근저당권이 이제 부종성이 성립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근저당권이 부종성이 성립되는 시기. 여러분, 이제 근저당권이 이제 우선 변제권은 좀 전에 보면 그 근저당권 설정해 놓으면 언제든지 마이너스 통장처럼 피담보 채권을 증가를 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최초의 근저당 설정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부정성의 외다. 왜냐면 부정성은 이런 겁니다. 부정성에 대해서 부정성이 용어가 어려우시니까 부정성은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거죠. 뭐냐면 등기부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면요. 근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면 이게 등기가 되면 이 등기부는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데요. 이 우선 변제권은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누구를 모자? 이 근저당권은 누구를 모셔야 돼요? 항상 근저당권을 모셔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피담보 채권. 돈을 대출해준 채권이죠. 은행이 돈을 대출해준 채권 원금과 이자 이 부분들을 맞아. 그걸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죠. 피담보 채권은 원금 플러스 이자죠. 이자. 요걸 이자를 안 내면은 경매를 들어오죠. 이렇게 피담보 채권. 그래서 이 피담보 채권이 주물 내지 주된 권리라고 하죠. 이거를 뭐 이제 주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주된 권리라고. 요거는 근저당권은 종물 내지 종된 권리죠. 그래서 이거 주물과 종물은 부정성에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없으면 근저당권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담보 채권이 없으면 영원이다 그러면 더 이상 근저당권이 모셔야 될 주인이 없는 거죠. 이럴 때에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경매 절차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는데 어떨 때면 근저당권이 한 10년 전에 설정이 되는데 채권 금액이 뭐 한 2, 3천만 원 밖에 안 돼. 그러면 이미 상환하고 근저당권이 등기부한 돼 있죠. 그럴 때 그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임차인이 소멸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 근저당 무효가 되고 말소기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부정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부정성은 어떻게 되냐? 이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원금과 이자가 증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부정성이 그래서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5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 그리고 뭐 6월 1일 날 근저당이 있다. 또 7월 1일 날 근저당이 설정인데 이 사람이 두 번째 A 근저당, B 근저당, C 근저당인데 B가 임의 경매를 신청했다. 그럴 때 이 B는 채권 원금하고 그때까지 못 받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경매매 신청 금액에 해서 신청서에 작성합니다. 근데 그때에 이자를 빠뜨리고 원금만 했다. 그럼 이자 못 받습니다. 이때까지 경매 신청할 때까지는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기재해서 경매 신청해서 하고 그 이외에 이자 별도 이 경매 신청 기일로부터 이후에 배당기일까지 이자는 별도라는 내용 꼭 써야만이 이자까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매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채권이 채권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확정이 되죠. 이때까지. 그래서 이 채권이 확정이 되면 부정성이 성립되는 겁니다. 왜 저당권은 부정성이 성립된다 하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대출금이 확정이 돼 버리니까. 이것도 그럴 때에는 더 이상 추가 대출이라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걸 부정성이라고 성립하는 거죠. 이 피담보 채권과 근저당권이 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자를 청구 못했던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언제까지? 배당기일까지 또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고 배당기일까지 또는 이 매각되는 낙찰되고 나서 이때까지 해서 배당기일까지 이 사람은 이자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자만. 그러나 이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A랑 B, C 같은 경우는요. 이 채권이 확정이 언제 되냐?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했다고 하면 채권이 확정이 돼. 그래서 이때 부정성이 성립되는 거죠. 부정성은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때까지 경매가 들어가고 나가지고 신청서가 들어가고 낙찰자가 자금 날 때까지는 원금과 이자가 증가돼. 그럼 누가 추가 대출하지 어디 있냐 얘기하시지만 원래 근저당 같은 경우는 포괄담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마이너스 통지하다가 신용대출 같은 경우 원금이 증가가 될 수 있죠. 추가 대출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원금과 이자를 전부 포함한 것이 이때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면 이 근저당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한다. 그래서 이걸 부정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근저당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통장 같이 언제든지 원금과 이자가 증가되지만 이렇게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경매 신청서에 기재될 때에 원금 적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자만 된다. 이걸 부정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경매 신청 당시에 부정성이 성립된다. 그러나 이 다른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부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고 부정성이 외로 원금과 이자가 증가되다가 언제든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부정성이 확정이 되고 그 잔금 납부한 날부터 배당기일까지 이자만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계산을 제출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 부분에서 부정성이 성립되고 부정성이 성립되지 않은 대법원 판례 갖고 제가 한번 기재받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뭐냐면 채권 최고액을 초과되는 경우는 어떨까?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죠. 이렇게 이제 근저당권자가 이런 A, B, C 근저당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데 채권 최고액을 초과된다. 근데 보면 1순위, 2순위 채권자는 뭐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다 받았어요. 근데 C는 제일 늦으니까 C 근저당권자가 채권 금액이 뭐 1억 2천만 원인데 채권 최고액 1억 2천인데 이자가 붙어가지고 1억 5천이 된 거예요. 1억 5천. 그러니까 3천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되는 이자가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1억 5천이 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1억 5천까지 다 배당받을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이 사람은 뭐 한 2억이라고 하고 이 사람도 한 2억이라고 하고 이 부동산이 얼마에 매각이 됐냐면 5억 5천에 매각이 됐어요. 경매 비용을 빼고 배당할 금액 5억 5천이라 이 사람이 1억 5천까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다고 하면 이래가지고 이렇게 남는 돈이 누가 가져가냐? 소유자가 갑인데 이 채무자 겸 소유자가 잉여금이 있어서 가져가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이 소유자에게 주지 말고 채권 최고액이 벗어나는 이 근저당권자에게 3천만 원을 배당하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어차피 이 갑이 이 근저당을 말소를 구할 때는 채권 최고액이 초과되는 이자를 먼저 납부하고 그리고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자를 하고 원금 수준으로 상환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채무자 겸 소유자가 배당 이용을 가져가지 않고 그 이후에 C 근저당권 이외에 가압류나 압류나 다른 근저당권이나 다른 채권자가 있거나 또는 이 물건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담보제공자, 아까 같이 형님이 담보 제공하면 담보제공자의 것이라든가 또는 이 물건을 근저당을 설정해내고 소유권이 을로 소유권이 변경 제3취득자가 잇따르면 채권 최고액까지만 1억 2천까지만 배당하고 3천만 원 이 담보제공자라든가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 가져가게 되는 것 또는 이게 후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즉 말하면 뭐냐면 채권 최고액 범위를 초과되더라도 그 채권 최고액 초과되는 금액을 배당 이경을 채무자가 수령하게 된다면 어차피 채무자가 근저당을 말소하려면 채권 최고액이 초과되는 금액보다 먼저 말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채무자에게 주고 말고 채권 초과되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해줘야 된다. 그런 판례지만 그렇지만 후순위 채권자가 있다든가 또는 제3취득자라든가 담보제공자의 물건이라고 하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까지만 우선 면제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대법원 판례죠. 자,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자일 경우 또는 이제 부동산 소유자가 제3취득자 또는 담보제공자일 때 지금 본인이 설명 들은 겁니다. 그러면 근저당권 채권에 대한 질권자의 경매 시청 방법이나 배당 요구 같은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생략하고요.
이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채권 소멸시효가 이제 그 10년입니다.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근데 보통은 소멸시효라는 거는 채권 추심 절차 또는 이자를 낼 때마다 10년이 연장이 되니까 근저당권자가 10년간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소멸되는 거지, 이자를 계속 받으면 이자를 받을 때마다 10년이 연장이 되니까 근저당권자가 채권 소멸시효에 걸리긴 상당히 어렵죠. 이 근저당권이 채권 소멸시효 중단과 채권 소멸 완성, 이거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봐드리죠. 근저당권이 채권 소멸시효 완성 기간 중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사유가 발생 시 중단 사유 이후부터 다시 기산점이 된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시작했는데 미배당금이 생겼어요. 5천만 원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전에 경매 시청하기 전에 소멸시효가 상당히 기간이 9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배당 시점으로 다시 10년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거는 과거에 소멸시효가 발생했던 거는 무효화시키고 새로 기산점이 된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새로운 점에서는 10년으로 연장이 된다, 이런 얘기죠.